저는 이제 40대 초반이 된 사진을 배우고 있는 늦가기 학생이랍니다. 사실 이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켠으로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 인생에 이런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을까 싶더라고요. 삶이라는 게 늘 척박해서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버티고 버티다 보니 이런 날이 저에게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 이야기 들으시며 여러분 인생에도 희망의 빛이 생기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지금 다시 떠올려도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 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왔고 숨 쉬는 것조차 전쟁 같았죠. 후원자들이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옷더미를 한가득 싣고 와서 마당 한가운데 휙 던져놓으면 아이들은 개떼처럼 달려들었어요. 서로 소리를 지르며 조금이라도 예쁘고 덜해진 옷을 집으려고 난리가 났죠. 정말 웃겼던 게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그때만큼 잔인하게 와닿았던 순간도 없었어요. 저도 당연히 온 힘을 다해 달려들긴 했는데 늘 뺏기기만 했어요. 고아원에서 나름 힘 좀 쓴다는 애들은 진짜 막무가내였어요. 다른 아이들 장난감을 뺏어가고 숨겨놓은 군것질을 찾아다니면서 뺏고 심지어 약한 애들 울리면서 그걸 즐기던 애들도 있었어요. 저는 늘 뺏기는 쪽이었고 그러다 보니 눈물도 많이 흘렸죠. 제가 언제부터 고아원에 있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여기였는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왔던 건지 사실 저는 정확히 몰라요. 제 기억 속에서 제가 사람들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고아원 아이였어요. 그래서 원장님을 아빠라고 생각했고 같은 방 쓰던 언니들을 진짜 언니처럼 따랐어요. 웃기죠? 저에게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같이 밥 먹던 아이들이었어요. 요즘은 고아원이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더라고요. 어떤 곳은 교육도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이 존중받으면서 산다고 하는데 제가 지냈던 그 시절은 정말 아니었어요. 체벌은 기본이었거든요. 또 웃긴 건 고아원에 봉사를 하러 온 사람들, 그분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보살피기보다는 그냥 부모 없는 불쌍한 애들이라고 보는 시선을 감추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린 그들의 연민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더 티를 냈어요. 저 힘들어요, 아파 죽겠어요 하는 눈빛을 흘리고 일부러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아이였던 우리였지만 후원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이 들어와야 저녁밥이 조금이라도 나아졌거든요. 그런데 모순적인 건 후원금이 들어오면 원장님이 기분이 좋아서 우리한테 고기를 사주긴 했는데 그 고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정육점에서 버리려고 들고 나온 부속물들, 누린내 나는 기름 덩어리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게 최고의 잔치였죠. 원장님은요, 늘 따로 아주 좋은 소고기를 먹었어요. 얼굴도 번지르르하게 윤기 돌고 옷도 옷걸이에 걸린 것처럼 근사하게 입고 다녔죠. 아이들이 대충 주워 입는 옷이라면 원장님은 양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자기가 뭘 잘한다고 폼을 잡았어요. 그때 저는 원장님이니까 저렇게 멋있게 하고 다니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당시엔 그게 권위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다시 되돌아보면 그건 권위가 아니라 그냥 탐욕이었어요. 고아원에서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릴 땐 세상 모든 고아원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고아원이 그런 건 아니었겠지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진짜 헌신하는 분들도 분명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살던 곳은 그런 이상적인 환경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어요. 시골에 위치한 낡고 벌레까지 함께 살아가는 듯한 허름한 건물 한 동. 거기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큰아이 할 것 없이 뒤엉켜 잠을 자야 했어요. 겨울이면 바닥에 보일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얼음장 같은 바닥 위에서 얇디 얇은 요 하나를 덮고 잠을 자야 했죠. 새벽마다 떨다가 감기에 걸리는 건 거의 일상이었어요. 감기 기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독한 감기에 걸리고 콧물 흘리고 기침하고 모두가 번갈아가며 감기를 앓았었죠. 여름이라고 편한 것도 아니었어요. 씻을 물도 부족했고
제대로 씻지 못해 몸에서는 땀 냄새가 올라왔고 서로 냄새가 배어있는 채로 바닥에 붙어서 자야 했어요. 선풍기는 있었지만 방마다 하나, 많으면 둘, 그것마저 돌아가면 멈추고 멈추면 시겁하고. 그런데 그 선풍기마저 힘센 아이들 전용이었지요. 그 아이들 옆에 붙어서 자고 싶으면 그 아이들의 비위를 맞춰야 했어요. 너도 나도 그 아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저는 그런 아양도 떨지 못했어요. 당연히 저는 늘 뒤쪽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공기 속에서 자곤 했죠. 그럴수록 저는 하루빨리 성장하고 싶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지금보다 나이만 먹으면 자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자라지도 못했죠. 영양이 부족해서인지 키도 잘 크지 않았고 체격도 여리여리하고 힘도 약해서 늘 뒤로 밀렸어요. 너는 여기서 나가면 뭐 해 먹고 살 거야? 몰라. 근데 밖에 나가서 신문 돌리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지금보다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려나? 난 잘 모르겠어. 여기서 나가면 괜히 더 어려운 일들만 가득할 것 같은 기분이야.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지만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 고아원보단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악은 무조건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고아원을 떠나는 걸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 끊기고 의지할 곳 없고 사회로 내몰리는 게 무섭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반대였어요. 여기서 평생 썩게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러던 중에 제 바람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빨리 찾아왔어요. 제가 고2가 됐을 무렵 그 원장님이 비리 문제로 결국 깜빵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기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끝났구나 이런 느낌이었죠. 원장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도 왠지 속이 조금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관리자들이 말하길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다른 원장을 붙여준대요. 하지만 우리 고아원은 사정이 달랐어요. 시설 자체가 없어질 거라는 그런 통보가 내려졌지요. 건물도 오래됐고 비리 정황도 명확해서 그냥 문 닫아버린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 아이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나마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갔어요. 하지만 저 같은 고등학생 나이 또래들은 조금 애매한 거죠.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해요? 글쎄, 아마 너네를 받아줄 다른 시설도 없을걸. 이제 혼자 알아서 헤쳐나가야지. 어차피 자리까지 1년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자리금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청 직원이 준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나도 잘 모르겠다. 지금 어린애들부터 우선적으로 다른 시설을 알아봐줘야 해서 너희 것까지 알아볼 시간이 없어. 다들 엄청나게 불안해했어요. 아무리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성인은 아니잖아요.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두렵기보다 오히려 희미한 설렘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어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선택지가 고생하지만 자유가 주어진다와 편하지만 굴욕적인 생활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전자를 택했을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이 고아원이라는 공간이 싫었고 막막했지만 그래도 나가고 싶었어요. 사실 고아원에서 제일 좋은 아웃풋이라고 하면 입양을 가는 거였어요.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부모님을 만나는 게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현실은 참 냉정했어요. 고등학생 나이쯤 되어버린 아이들은 입양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미 다 커버린 애를 누가 데려가겠냐는 말이 대놓고 오갔고 그 나이에 아이를 데려간다는 건 당장 용돈, 먹을 것, 학교 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대부분의 시설에서 꺼려 했죠. 그래서 우리 또래 3명은 어쩌면 사각지대에 속한 존재였어요. 다른 고아원들은 우리를 받겠다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이용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죠. 그게 서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거꾸로 자유가 생기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 3명 중 1명은 교회 시설에서 받아주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고
또 한 명은 씩씩하게 도시로 갈 거라면서 떠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제가 살던 고아원은 정말 시골 그 자체였어요. 논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마을 하나 전체가 누구네는 어디 집이고 어떤 사정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동네에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 논밭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얘는 고아원 애니까 반만 줘도 되겠지. 이런 분위기가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어요. 완전히 먼 곳도 아니고 아예 시골도 아닌 곳, 바로 옆 동네. 도시라고 부르기엔 애매하지만 그래도 햄버거 프랜차이즈도 있고 PC방도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작은 생활권이 갖춰진 그런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떻게든 뿌리 내려보자고 결심했어요. 문제는 잠잘 곳이었죠. 서울 같은 곳이라면 고시원이나 원룸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시골 근처 도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대신 아주 저렴한 반지하 새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비록 반지하여도 내 공간이고 비록 습기가 차도 내 침대가 있는 곳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요. 임대료도 아주 싸게 주셨어요. 저는 주인 아줌마가 그저 저를 불쌍하게 여겨서 보살펴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반지하 창문 틈으로 나를 훔쳐보는 눈깔이 있었다는 걸요. 처음엔 눈치 못 챘어요. 반지하라 창문이 낮게 붙어 있는데 거기 왜 자꾸 커튼이 흔들리나 싶긴 했지만 그냥 바람인가 싶었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르바이트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반지하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눈을 슬쩍 뜨다가 창문 틈 사이로 두 개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걸 봤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뭐야? 누구세요? 누가 지금 나를 훔쳐보는 거야? 누구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그때 창문 너머에서 휙 그림자가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불쾌했고 너무 무섭고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씻을 때도 불안했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불안했고 자면서도 불안했어요. 저를 훔쳐보던 그 눈깔이 아니었으면 그 집에서 몇 년 더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두 번째 그 눈깔을 마주하고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버리고 말았어요. 저를 훔쳐보던 사람은 주인집 아줌마의 나이 많은 아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정말 그대로 짐을 싸들고 방을 빠져나왔어요. 천도 잃어버린 것처럼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반지하에 더 있다가는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창문 틈 사이로 보였던 그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파고들었거든요. 여긴 안전한 곳이 아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짐을 싸들고 나오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근데 경찰서에서 들었던 말들은 저를 더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내가 불쌍한 고아년한테 집세도 싸게 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궁금해서 좀 들여다본 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게 말이 돼? 그냥 좀 궁금해서 들여다보긴요. 벌써 몇 번째인지도 모르는데 자는 사람을 왜 훔쳐봐요? 2년 봐라. 그럼 뭐 우리 아들이 너를 뭐 어떻게 하기라도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어? 모르죠. 세상에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들을 범죄자 취급해? 아주 배응망덕한 년일세. 이러니까 고아원에서 쫓겨나지. 우리 아들이 관심 가져주면 너야말로 고마운 거 아니냐? 자, 다들 진정 좀 하시고요. 그냥 걱정돼서 쳐다본 거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피해도 없고 서로 합의하면 좋잖아. 합의를 하라고요? 범죄라는 게 예방을 해야지. 벌어지고 나서 처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연이? 야, 어디서 굴러먹었을지 모르는 고아년 품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네 인연이 뭘 흘리고 다녔길래 순둥이 같은 우리 아들이 인연 참자는 걸 훔쳐보고 그랬겠어. 네 인연은 죄 없어? 그러더니만 어디서 가지고 왔을지 모를 소금 덩어리를 저에게 뿌리는 게 아니겠어요. 경찰서 한복판에서 굵은 소금까지 맞아가며 모욕을 당했는데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경찰조차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흥분한 주인집 아줌마만 말리더라고요. 자중하셔라. 별일 아니다 하는데 제가 별일이라는데
왜 지들끼리 별일 아닌 취급을 하냐고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보다는 저를 고아라는 낙인으로만 바라보는 시선들 뿐이었죠. 그래서 버스를 탔어요. 정처 없이 그냥 떠나고 싶어서요. 시외버스는 아니었고 그냥 시골 도시를 돌고 도는 작은 노선버스였어요. 저는 내릴 곳도 정하지 않은 채 2번, 3번을 갈아탔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답이 없는 상태였죠. 당장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버스가 멈춰지면 생각 없이 내렸어요. 그리고 마음을 정했죠. 멀리 보이는 산에서 내 마지막을 정리하겠다고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그 어떤 사람도 궁금해하지 않을 거고 걱정하지 않을 거고 어쩌면 제가 사라진 것조차 모를 테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낡은 사진관이 하나 보였어요. 간판 글씨는 발에 있었고 문도 오래된 나무 문이었는데 마치 저를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죽기로 마음먹은 거 영정사진이라도 하나 남겨놓자 싶더라니까요. 19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꽃 같은 나이일 수 있지만 저는 진짜 끝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저씨는 카메라 렌즈를 닫고 있었고 아줌마는 계산대에서 뭔가 적어내려가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딱 뭐하냐 학생이네. 민증 사진 찍으러 왔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제서야 아, 내가 민증이 나올 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누구도 저에게 주민등록증을 만들 나이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소한 것을 챙겨줄 어른이 없었으니까요. 생판남이 그런 걸 알려주는구나 싶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주 활짝 웃으면서 사진관 부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 영정사진 찍으러 왔어요. 두 부부는 제 말을 듣고 정말 입을 떡 벌리셨어요. 제가 그냥 평범한 사진을 찍으러 온 게 아니라 영정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하니 충격을 받은 게 당연하겠죠. 저는 늘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살았으니까 몸이 비쩍 말라 있었고 피부는 핏기가 없어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몇 시간 동안 정처 없이 버스를 타고 돌고 돌아서 내린 참이었으니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며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아저씨와 아줌마는 당황하셨지만 그래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으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죠. 아마 영정사진이라는 말에 핏기가 없는 저를 보며 어디가 아픈가 하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줌마가 삼각대 옆에서 렌즈를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묘했죠.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눈빛이었어요. 혹시 밥은 먹었어요? 아까 보니까 배고픈 것 같던데. 평소 같았으면 네, 먹었어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리며 들통을 내버렸어요. 순간 저는 어차피 산에 올라가서 마무리할 건데 마지막으로 뜨끈한 집밥 한 그릇 먹는 게 사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염치불구하고 말했어요. 아니요, 밥 못 먹었어요.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제가 말을 하고 나서도 너무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진관에서 무슨 밥이 나오겠나 싶었는데 아줌마는 아무 말도 없이 냉장고를 열더니 반찬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김치,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냉장고 속에 든 반찬들을 쟁반에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브루스타에 냄비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아줌마는 능숙하게 국거리를 냄비에 옮겨 담고 불을 켜고 끓이기 시작하셨어요. 어디서 가져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쌀밥이 있는 밥솥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상 한 상이 차려졌어요. 뜨끈한 쌀밥에 구수한 된장찌개. 배가 너무 고파서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국 저는 밥을 먹다가 울어버렸어요.
아줌마는 제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영정사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 혹시 어디가 아픈 거예요? 아니면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조심스럽게 저의 표정을 보며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제서야 제 지난 날을 다 털어놓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 반지하에서 몰래 훔쳐보던 주인집 아들 이야기, 경찰조차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이야기까지요. 남에게 이런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어쩌면 저는 저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아줌마는 한숨을 쉬다가 어느 순간 버럭 소리치셨어요. 창문 틈으로 훔쳐봐. 그 미친 새끼 아니냐? 그걸 걱정해서 쳐다봤다는 말은 도대체 어느 귀신이 붙은 소리야? 세상에 아직도 그런 일이 있어. 열불이 다 터지네. 그 한마디에 저는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분들은 제 편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어느덧 밖은 어둑어둑해졌어요. 제가 그 좋은 밥을 얻어먹고 산으로 떠나려고 다시 짐을 챙기려 하자 아저씨가 말렸어요. 어딜 가려고 그러니? 그냥 오늘은 자고 가.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오늘 주거나 내일 주거나 뭐 크게 달라질 게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진관 뒤편에 연결이 된 주인집 부부의 집으로 가게 됐죠. 비어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는데 그 방은 정말 따뜻했어요. 보일러가 뜨끈하게 들어오고 두툼한 이불을 덮는 순간 눈물이 나와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정신없이 자다가 눈을 떴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오래 잤죠. 간만에 마음 편안하게 푹 잔 것 같아요. 신세 많이 졌습니다. 신세는 무슨.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자. 밥 차려놨어. 저는 어느새 숟가락을 들고 있었어요. 참 이상했죠.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손으로 밥을 퍼먹고 있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있는데 아저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학생, 아니지. 우리 그냥 아가라고 할까? 아가야, 네가 숟가락 들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그 힘으로 살아보는 거 어떠냐? 그래, 어제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아가 편인 어른만 있었어도 아가가 그런 못된 생각을 했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사진관에서 일해보지 않겠니? 손님들 사진 찍는 것도 배우고 우리랑 같이 밥도 먹고. 네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얼굴 속에는 사연이 있거든. 너도 그 사연 여기서 조금씩 덜어내면 되지 않겠니?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또 핑 돌았어요. 세상에 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살아갈 이유가 0이었던 제가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속에 플러스 1이 생긴 거였어요. 저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인집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오빠였는데 공부를 워낙 잘해서 서울 친척집에 얹혀 살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부부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냥 대단하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방학이 되어 정말 아들이 내려왔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 무척 차가웠어요. 제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제가 누군지 묻기도 전에 저를 보고 표정이 딱 굳더라고요. 엄마 아빠 무슨 자선 사업해? 얜 누구야? 아니면 내가 모르는 배다른 동생이라도 있었던 거야? 으이구 이 화상아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사정이 있어서 우리랑 같이 지내는 아가야. 동생이다 생각하고 잘해줘. 동생도 아닌 애를 뭘 잘해주라는 거야. 여기가 무슨 보육원이야? 애를 데려다 키우게? 입양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지금? 냉정하게 현실을 따박따박 짚는데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줌마가 갑자기 아들 등짝을 쾅 때리면서 말하셨어요. 야, 네 아까림이나 잘해.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지.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경험을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꽉 채워줬어요. 물론 그렇게 제 편을 들어줘도 아들놈이랑 저의 관계는 엉망이었어요.
제가 근처에만 있어도 기생충처럼 붙어 있다는 소리를 하며 제 속을 긁어댔거든요. 저는 대꾸할 힘도 없어서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투닥거리다 보면 정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긴데 그 말이 우리한테도 적용될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흘러 오빠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떡하니 취직까지 했죠. 지 앞가림 잘한다 싶었는데 큰 사고가 생기게 됐어요. 취직한 지 4년 32 된 나이에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사기를 크게 당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회사의 결근이 잦아지면서 결국 직장도 잃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오빠는 허구한 날 술을 퍼마셨어요. 밤마다 술 냄새 풍기고 들어와서는 바닥에 쓰러지고 아줌마가 한숨 쉬시는 날들이 반복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오빠가 속 쓰리다고 난리를 치니까 제가 된장국을 끓여서 그 앞에 놔줬어요. 그런데 그날 오빠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도 없이 한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우습죠. 그렇게 투닥거리던 저랑 오빠가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결국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아줌마 아저씨는 정말 저의 부모님이 됐죠. 시부모님이요. 사실 제 속마음은 조금 달랐어요. 뱃속에 아기가 없었으면 결혼했을까? 저 자신에게 솔직히 묻는다면 확답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오빠가 정신을 붙잡았어요. 술을 딱 끊었고 읍내에 나가 취직을 다시 했어요. 택배 분류 일을 하면서 허리, 어깨, 다리가 죄다 아프다고 매일 투덜거리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아이가 방긋 웃으면 살맛이 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참 행복했어요. 저는 계속 시아버지 사진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된 뒤에는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일 자체가 즐거워서 문제가 없었죠. 시아버지 옆에서 최신 기술이라는 포토샵 작업하는 법을 배우면서 사진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턴 제가 직접 보정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사진관에 누구한테 물려주면 좋으려나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물려받으면 딱이네 딱이야. 에이, 아버님이 쭉 하셔야지 누구한테 물려준다 그러세요. 전 사진 배운 적도 없는데. 사진은 마음으로 찍으면 되는 법이야. 우리 주말에 사진 찍으러 나가면 다들 우리 아가 사진이 훨씬 멋지다고 하지 않냐? 저한텐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게 생겼어요. 살아가는 게 즐겁다는 감정. 저한테 처음 생긴 감정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사진관 휴무일이 되면 꼭 저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배우러 가는 산행이었어요. 시아버지 손에는 무거운 DSLR이, 제 손에는 중고로 사온 조그만 카메라가 들려 있었죠. 시아버지는 촬영 앵글을 잡는 법부터 빛 조절, 노출, 심도 같은 것들을 천천히 성실하게 알려주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둘이 너무 잘 지낸다며 살짝 질투를 하시기도 했어요. 아니 남들은 주말에 데이트하라고 손주를 봐준다는데 우리 집은 이게 뭐야? 애를 나한테 맡겨놓고 아빠랑 내 마누라랑 데이트하는 법이 어디 있어? 네가 애만 봐도 행복하다며. 내가 며느리 데리고 좋은 거 먹고 구경도 하겠다는데 왜 난리냐? 시아버지는 늘 저를 귀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귀한 며느리,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울컥할 때가 많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진짜 가족으로 품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평온은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조금 지나서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갑작스럽게 거동이 힘들어지셨고 간 수치가 이상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복통이 잦아졌고 갑작스레 초록색 토를 쏟아내기도 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하자마자 입원 결정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 들어가는 약들을 위장이 버티지 못했고 조금 호전되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터졌어요. 하루는 간, 하루는 위, 하루는 장. 마치 온몸이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병실에 있었어요. 밤에도 간호했고 밥도 다 먹여드리고 시어머니가 토하면 뒷정리까지 했어요. 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말도 못할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엄마가 되어주신 분이었잖아요. 남편은 택배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 뭔가 하나만 있어도 벅찰 상황인데 우리 집에는 다 있었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 사진관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결국 있는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털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사진관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말았어요. 그동안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진관이었는데 병원비 정산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아버님, 많이 속상하시죠? 뭐가 속상해. 여태까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았으면 됐지. 집사람이 고생 많았지. 이 사진관 하나도 안 아깝다. 우리 마누라만 살릴 수 있다면 이런 거 10대 개도 팔어.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결국 사진관을 정리하기로 하고 문을 닫기 일주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진관을 정리하는 날 시아버지와 저는 말없이 묵묵히 일만 했어요. 여기에는 시아버지의 청춘이 있고 추억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이 남아있는 곳이었으니까 정리를 하는 게 싱숭생숭하셨겠죠. 저는 그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청소를 했어요. 선반을 닦고 먼지 쌓인 필름통을 정리하고 창문 틀까지 닦았어요. 다음에 어떤 가게가 들어와도 우리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사진관 앞에 멋있는 까만 차가 쭉 늘어서기 시작했어요. 한 대도 아니고 무려 4대나요? 신기해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구경을 했어요. 우와, 까만 차가 엄청 크다. 4대나 서 있는데요, 우리 가게 앞에? 저게 다 얼마짜리냐? 한 대당 못해도 8천만 원은 할 거다. 저만 치면 거의 3, 4억이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시골에 그런 차가 줄지어 서 있는 게 진기한 광경이긴 했거든요. 그 순간 차문이 열렸는데 선글라스에 윤이 번쩍번쩍 나는 모피 코트를 걸친 여자가 내리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평생 저런 코트 한번 못 입어보셨을 텐데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데 그 여자가 저희 사진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지갑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사진을 디지털로 보정해서 영정사진 크기로 할 수 있을까요? 보자. 사진이 조금 낡긴 했는데 스캔 떠서 부분만 조금 수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가야, 여기 스캔 좀 떠줄 수 있니? 컴퓨터로 바로 파일 옮겨주면 된다. 그건 제 전문이었어요. 기계치인 시아버지보다 제가 손이 훨씬 빨랐거든요. 사진을 받아들고 스캐너 앞에 섰는데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 속 아기 얼굴이 제 눈에 이상하게 익숙한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아기 얼굴이 제 얼굴이랑 어딘가 닮아 있었어요. 저는 손끝까지 차갑게 식었어요. 스캐너 위에 사진을 올려두고 저는 그대로 사진관 옆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갑작스런 제 행동에 시아버지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저는 대꾸를 할 틈이 없었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확 열어젖혔어요. 제게는 고아원에서 나온 단 한 장의 서류가 있었어요. 고아원이 문을 닫았을 때 저에게 건네주었던 제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였죠. 그 서류에는 아기 때 찍힌 제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들고 다시 사진관까지 전력으로 뛰었어요. 사진관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저는 사모님 앞에 제 서류를 던지다시피 내밀었어요. 저기 사모님, 이 사진 좀 봐주실래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도 사진과 서류를 사모님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어요. 사모님은 처음에 무덤덤하게 보시다가 갑자기 선글라스를 벗어버리셨어요. 그 눈빛이 저를 정확히 꿰뚫어 보듯 뚫고 들어왔어요. 한참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여다보셨죠. 그리고 사모님이 떨린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 떨림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저까지 침을 꼴깍 삼켜야 했어요. 이 사진은 어디서 난 거예요? 이 기록지는 뭐예요? 이거요. 제가 고아원에서 나올 때 받아온 서류예요. 제 인적 사항이 적힌 거예요. 세상에,
어깨 좀 보여줘봐요.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순간 저는 번뜩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어깨 뒤편에 아주 큰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아원에서도 유난히 크다고 놀림받았던 점. 저는 조심스럽게 옷을 살짝 내려 어깨를 보여드렸어요. 그 순간 사모님이 날카로운 비명을 내지르셨어요. 아휴, 어떻게 이런 일이. 맞아. 어깨에 이 점 똑같아. 너 지영이니? 지영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김하나라고 불렸거든요. 제 이름은 김하나였어요. 무슨 소리야. 김하나는 무슨 김하나야. 너는 류지영이야. 류지영. 그 말이 제 귀를 울렸어요. 류지영이라는 이름이 내 진짜 이름이라는 얘기였어요. 사모님은 저에게 당장 스캐너에 넣어둔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고 저는 재빨리 그 낡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인적사항에 적혀있던 제 사진과 비교를 했어요. 옷은 달랐지만 눈, 코, 입은 똑같았어요. 시아버지까지 돋보기를 끼고 오셔서는 사진을 나란히 두고 비교를 시작했죠. 머리숱, 눈매, 입술선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같은 인물의 사진이었어요. 시아버지까지 놀란 얼굴로 입을 떡 벌리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건지, 어떻게 이곳에서 사진관을 정리하기 일주일 전에 우연처럼 나의 혈연을 만날 수 있는 거냐고요. 나는 내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살아 있었어요. 죽으려고 했었는데 악착같이 살아버렸어요. 어떻게 해, 내 새끼.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지영아. 선글라스고 뭐고 다 바닥에 떨어졌고 사모님은 팔로 제 등을 감싸며 엉엉 우셨어요. 그 장면이 정말 어지러웠어요. 저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제 얼굴을 어루만지고 제 손을 꼭 잡고는 마치 제가 건강한지 확인이라도 하는 듯 온몸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던 사모님은 저에게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막 눈물이 난다거나 한없이 감격스러웠다거나 그런 감정이 전혀 안 들었어요. 오히려 머릿속엔 물음표만 가득했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한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할까?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걸까? 왜 내 영정사진을 뽑으려고 했을까? 그런 의문이 가득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엄마라고 해도 의지할 감정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저 사모님, 아니 엄마라고 불러야 할까요? 입에 잘 안 붙어서. 저 궁금한 게 많아요. 왜 저는 고아원에 버려져야 했을까요? 그동안 왜 저를 한 번도 찾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엄마는 아주 굳은 얼굴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하시며 심호흡을 크게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진짜 오래 준비된 마음으로 앉았어요. 이제서야 내 삶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듣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엄마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네가 태어나고 나는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시달렸어. 임신 중에도 네 아버지한테 매일같이 욕을 먹고 싸우고 결국 출산하고 나서 겨우 50일이 지났을 때 너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혼을 했어. 그런데 네 아버지네 집이 많이 가진 집안이었거든. 아들을 못 낳았다고 딸 낳았다고 엄마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 대가 끊긴다느니 쪽팔린다느니. 엄마는 그 말을 하며 손을 꼭 쥐었어요. 얼마나 서러운 시간을 겪었을까 생각하니 제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요구했어. 그런데 네 아버지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한 거야.
엄마는 너무 지쳤고 너를 살펴보지 못한 채 그 집에서 나왔어. 산후우울증에 바람까지 피운 남자의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를 볼 용기가 없었어. 그게 엄마가 첫 번째로 너한테 죄를 지은 거야. 엄마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이건 감정으로 얼버무려선 안 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네가 돌쯤 됐을 때 엄마가 정신을 차렸어. 치료를 받고 너를 보고 싶어서 네 아버지한테 연락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 넌 자격 없다. 엄마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나는 몇 달 동안 기다렸어. 그래도 네 아버지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 사진 한 장도 보내주지 않았지.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 그래서 내가 그 지긋지긋한 시댁 앞에서 널 보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기다렸어. 그런데 네 친할머니가 엄마를 쫓아냈지. 비 오든 눈 오든 그냥 쫓아냈어. 단 한 번도 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 기억엔 저는 누군가의 품에서 자란 적이 없었어요. 나도 상상조차 못했다. 한 1년쯤 지난 어느 날 네 친할머니네 집에서 일을 하던 가정부가 엄마한테 조용히 말해줬어. 아기가 여기에 없어요 하고 말이다. 엄마는 정신이 나갈 뻔했어. 어디 갔냐고, 어디에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가정부가 말하길 고아원에 버렸다고 들었다고 하더라. 어느 고아원인지는 모르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을 움켜쥐었어요. 어린 시절 고아원 바닥의 냄새, 배고픔, 울음, 경쟁. 온몸이 순식간으로 그 기억들로 덮여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아니,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어떻게 지혜를 데려가 놓고 내 품에서 떼어놓고 고아원에 버려. 나는 그때부터 너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네 사진 한 장만 들고 말이야. 전국을 다 뒤졌어. 큰 도시도 작은 읍내도 농촌도 그 어디에도 네가 없었어. 나를 찾았다고요? 너를 어디다 버렸는지 말을 해달라고 해도 뭐를 새로 일관하는데 그러다 생각했어. 돈이 있어야 널 찾을 수 있겠다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지. 정말 죽기 살기로 생명 걸고. 그러다 성공했지. 돈도 모으고 회사도 커졌어. 그런데 아무리 성공해도 널 찾을 수 없었어. 나는 그냥 버려진 줄 알았어요. 아무도 나를 찾으려 하지 않는 줄 알고 살았다고요. 그 지옥 같은 세월을.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돈을 많이 번 이후에 이제라도 알려달라고 시댁에 찾아갔어. 돈 들고 변호사 들고 다 뒤집어 엎겠다고. 널 어디에 두었는지 말하라고. 그런데 네 친부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어디 고아원인지도 모르겠다. 추웠던 겨울에 버렸으니 죽었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말하더라. 품에는 새 여자와 낳은 아이를 안고 말이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아빠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치가 떨려왔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이 세상이 끝났구나 싶었대요. 저는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훔쳐진 아이였다는 것을. 엄마는 나를 찾기 위해 평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음을. 저는 그제야 정말 제대로 된 첫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듯이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너를 못 지킨 벌이라고 생각했지. 네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춥고 외롭고 무섭게 갔을지 그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엄마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 아무도 없는 유골함에 네 이름을 적고 하염없이 울면서 절하고. 네가 없으니까 당연히 유골도 없지. 유골함이 없는 납골 땅 공간을 하나 빌렸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든 말든 상관없었어.
그냥 거기가 너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고 싶었어.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신 건데요? 네 친부라는 사람이 나에게 아마 이 근처 어디에 버린 것 같다고 동네만 대충 알려주더라.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나골 땅에 자리를 잡았던 거야. 그게 이 동네였던 거고. 늘 내가 만든 영정사진을 들고 제사를 지냈었는데 오늘 내가 깜빡하고 두고 온 거야. 급하게 사진관을 찾아서 영정사진을 만들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네가 있었던 거라고. 세상에 이런 기적이 또다시 있을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까지 눈물을 연신 훔쳐내며 제 등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우리 며느리 첫 만남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면서 그 애띤 아이가 영정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품어주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그렇게 대신 말을 해주셨지요. 우리 엄마는 시아버지를 향해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극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 인생이 고달팠던 거냐고 물어본다면 제 인생에 시부모님이 계셨고 남편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거라 대답하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키운 게 뭐가 있나요? 우리 며느리가 스스로 컸지. 아주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아가지요. 혹시 우리 사위는 어디 있을까요? 딸 결혼식에 자리도 하지 못한 못난 애미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다 보고 싶네요. 지영아, 우리가 수십 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말이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지만 앞으로는 나와 함께 서울에서 살아보는 건 어떻겠니?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위도 너도 취직을 시켜주마. 사돈, 여태 우리 지영이 키워주셨으니 앞으로는 저도 지영이 키워보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애미 노릇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엄마는 온통 어지러운 가운데 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뱉었고 시아버지께서는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제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걸 알고 있었기에 시아버지께서도 선뜻 그러셔라, 안 된다 말을 얹지 못하신 거겠죠. 저 서울은 못 가요. 여태까지 저를 키워주신 건 아버님하고 어머님이었어요. 근데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많이 아파요. 간 수치 이상으로 입원해 계시고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진관도 정리해야 하고 병원비도 감당해야 하고 시부모님이 저에게 준 사랑은 제가 평생 갚아도 부족해요. 엄마도 제 엄마지만 제게 진짜 사랑을 준 엄마는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단박에 고민도 없이 서울은 갈 수 없다고, 아픈 우리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다고 말을 하니 엄마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셨어요. 한참을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하시는 것 같았던 엄마는 저에게 아주 단단한 눈빛으로 말을 하셨어요. 그래, 그 부분은 내가 잴 수 없는 부분이지. 내가 뺏어도 안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돕고 싶구나. 그건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돈의 치료비든 뭐든 내가 다 지원하고 싶다. 여기 시골보다 서울의 의료가 훨씬 좋을 테고 말이야. 나도 너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엄마 입장에서는 40년이 넘어서야 겨우 찾은 딸을 또 보내야 한다는 심정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눈에 보였어요. 서운함과 이해가 뒤섞이고 또 저를 붙잡고 싶은 마음과 보내야 하는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게요. 그때 퇴근한 남편이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분위기에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구석으로 데려가 그 1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줄줄이 설명을 하셨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더니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이 안 나온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 차린 듯 쭈뼛쭈뼛 엄마에게 다가가더니 큰절까지 하는 거예요.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듬직하고 예쁘던지 정말 제 가슴이 이상하게 벅찼어요. 엄마도 남편이 큰절을 냅다 올릴 줄 몰랐는지 당황한 얼굴을 했지만 이내 웃으면서
당당한 사위를 얻어서 기쁘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남편과 시아버지께 서울에 가자고 시어머니를 서울에 아주 좋은 의료시설로 옮겨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설득을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도 그런 부담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돈에게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엄마는 단호하셨어요. 내 딸을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다시 멀어지고 싶지 않다고요. 우리의 삶도 조금은 바꾸고 싶다며 우리 시어머니의 치료를 생각하면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삶의 터전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어쩌면 두려웠어요. 아니, 뭘 그렇게 고민해요. 우리 엄마한테 훨씬 좋은 거잖아.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서울이 뭐가 무서워.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장모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장모님이 도와주신다잖아요. 하나도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을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다 같이 좋은 일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맞다. 우리 사위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서울에 가요. 우리요, 고생은 이미 충분히 했죠. 서울 가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면 되죠. 그리고 장모님이 도와주신다면 더 노력할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장모님, 저 서울 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쩔 줄 몰라 하던 분이 갑자기 눈물을 훔치며 엄마에게 말했어요. 우리 식구를 살려줘서 고맙다고요. 엄마는 저를 키워준 시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속 깊은 곳이 아주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우리 함께 살아요. 서울에서든 시골에서든 함께 해요. 그 순간 시아버지와 엄마가 동시에 울먹이면서 웃는 모습이 정말 40년의 공백이 조금씩 사라지는 순간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피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이 닿아서 가족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드디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친자 검사를 했어요. 혹시라도 아니면 어떡하나 마음 한쪽이 계속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목에 안 넘어갔죠.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긴장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은 정말 너덜너덜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받았는데 친자가 일치한다는 소견서를 보는 순간 그냥 말없이 앉아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 숨 하나에 수십 년의 무게가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바로 시어머니는 서울의 최고급 병원으로 옮겼어요. 병실이 넓고 쾌적하고 의료진도 세심하게 돌봐주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남편도 엄마 회사 계열 쪽에서 취직을 하게 됐고 월급을 받는 첫날 양복을 입은 남편을 보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동안 택배 상자 옮기느라 굳어있던 어깨가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아빠로서 책임지는 남자의 어깨로 바뀌어 보였어요. 서울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엄마가 같이 살자고 먼저 말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 집 구조가 2층짜리 단독주택이고 1층과 2층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라 남편이 오히려 좋다고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다만 시아버지 걱정이 컸어요. 사진관 정리하고 혼자 시골에 남겨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엄마, 2층에 시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살고 싶은데. 그거야 뭐 네가 결정할 일이지. 시집살이는 괜찮았니? 엄마가 농담조로 말을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시집살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늘 저에게 따뜻한 집밥을 내어주시던 부모님이었으니까요. 결국 시아버지의 사진관은 잠정적으로 문을 닫고 서울로 함께 올라왔죠. 그리고 서울에서 스튜디오 하나 열기로 했어요. 쇳값이 만만치 않아서 시골집과 사진관을 처분해야 했지만 시아버지는 터를 옮긴 김에
깨끗하게 새로 시작하자고 의지를 보이셨어요. 이제 대충 정리도 다 됐겠다. 지영이 너는 뭘 해보고 싶니? 이제라도 엄마가 모든 걸 지원해주고 싶어서 그래. 근데 막상 뭘 하고 싶냐고 하면 머리가 하얘졌어요. 엄마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왠지 저의 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아버지 책상에 놓여있는 낡은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카메라를 볼 때마다 산에서 사진 찍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진을 공부해보고 싶다고 말을 했지요. 문제는 제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고아원을 나오면서부터 생존이 먼저였기에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 엄마가 직접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고 시아버지는 제가 공부하는 동안 어린애처럼 간식을 챙겨주셨어요. 남편도 새벽까지 옆에서 같이 문제 풀어주고 진짜 온가족 총동원 체제로 공부했죠. 결국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전문대 사진과에 다녀요. 과제 때문에 카메라 둘러매고 서울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찍은 사진을 누군가 보고 따뜻하다라고 말해줄 때마다 제 삶이 새롭게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곧 졸업해요. 서울 하늘은 참 바쁘고 복잡하지만 저는 아직도 조용한 고향 마을에서 사진을 찍던 그 소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찍은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고 싶어요. 언젠가 건강해진 시어머니까지 한 집에서 두런두런 밥을 먹으며 지난날을 회상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